노년이라는 시기는 문득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기대와 기준에 맞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감정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더욱 필요한 건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생각하는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7기준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마흔에 읽는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천재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문장을 통해 마흔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있는 사유를 건네는 책입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사유를 멈추지 않았던 철학자,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 삶을 통제했던 그가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비트겐슈타인의 문장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36가지 실천적 조언으로 풀어내며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마흔에 비트겐슈타인이 주는 5가지 조언. 살아온 시간이 쌓일수록 해결할 문제도 많아지고 세상의 소음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우리는 불안과 혼란한 세상에서 방향을 찾고 싶지만 넘쳐나는 정보와 모순된 주장 속에서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혼란이 본질적으로 언어와 사고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며 명확하지 않은 언어는 명확하지 않은 사고를 낳는다. 그리고 혼란한 사고는 결국 혼란한 삶으로 이어진다. 마흔의 비트겐슈타인도 이와 같은 전환점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초기 철학을 부정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따라온 삶의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에게 5가지 철학적 조언을 남긴다.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물어라. 마흔이 되면 삶의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온다. 사회적 역할은 늘어났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묻는 일은 줄어든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작업이라 말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나의 것인지 물어야 한다. 철학은 건축과 비슷하지만 본질은 자신을 세우는 데 있다. 둘째, 언어를 정리하고 인생을 선명하게 밝혀라. 우리는 언어로 생각하고 언어로 세상을 인식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곧 세계라고 단언했다. 명확하지 않은 언어는 사고를 혼란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흐리게 한다. 불필요한 말과 의미 없는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쓰는 말을 점검해야 한다. 명확한 언어가 명확한 인생을 만든다.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셋째, 문제의 근원을 마주하라. 문제는 늘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문제를 구성하는 사고의 틀을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표면적 해결에 집착하기보다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봐야 한다.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 문제에 끌려다닐 뿐이다. 문제는 사라질 때 비로소 해결된다. 넷째,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라. 누구도 당신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다. 마흔이 되면 남들의 시선과 사회 기준에 휘둘리기 쉽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진정한 사유는 타인의 틀을 벗어나 자신만의 질문과 언어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당신만의 사고방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누구도 나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다. 다섯째, 삶의 의미를 찾아라. 삶의 의미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성체의 크기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태도에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봤다. 우리는 근본을 깊이 파고드는 일을 자꾸 잊어버린다. 비트겐슈타인은 세계 철학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상가다. 그의 철학은 학문적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사고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복잡한 세상에서 본질을 꿰뚫는 그의 통찰은 특히 마흔의 나이에 접어든 우리에게 소중한 지혜가 된다. 인간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이 문장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 그의 통찰은 단순히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힘을 가졌다. 우리는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이 좋을 때는 감사히 누리고 나쁠 때는 담담해져라. 생애 좋은 시간들은 은혜로 감사히 누리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삶에 대해 담담해지는 것이 좋다. 삶은 예측할 수 없다. 뜻대로 풀리기도 하고 아무리 애써도 꼬이기도 한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행운과 불운이 교차한다. 어떤 순간은 영원할 것 같고 또 어떤 순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마흔은 그런 오르내림을 겪어본 나이다. 꿈만 같던 성공도 견디기 힘든 슬픔도 경험한 시기다. 그래서 이제는 안다. 어떤 순간도 영원하지 않고 삶은 늘 흘러간다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은 행복할 때는 온전히 감사하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한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지나친 감정 기복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삶에서 균형을 찾는 법.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모든 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한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지길 원한다. 그러나 삶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욱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첫째,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자. 좋은 날은 감사히 누리고 힘든 날은 담담히 견디자. 기쁨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고통을 애써 밀어내려 할수록 삶은 더 버겁게 느껴진다. 마흔은 이미 삶의 흐름을 충분히 겪어온 때다. 그러니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외부보다 내면의 기준을 분명히 하자. 직장에서의 평가, 주변의 시선,
가족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정작 나는 흐려진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외부 세계에 기대지 마라. 흔들리지 않는 삶은 타인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관을 지킬 때 가능하다. 셋째, 문제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자. 마흔이 되면 삶의 문제는 끝없이 이어진다는 걸 자연스레 알게 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라 그것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삶에 대한 담담함은 삶의 다양한 굴곡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태도다. 그러니 기쁜 순간에는 온전히 감사하고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버텨보자.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묻자. 이 물음에 답을 찾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치관을 분명히 알수록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실천이 쌓여 내면이 단단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내면을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외부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 잡담하지 말고 나 자신과 말하라. 나는 대부분 글을 통해 혼자만의 대화를 남긴다.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며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제를 던진다. 마흔쯤 되면 과제는 더 구체적이고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와 남은 시간에 대한 불안이 겹쳐진다. 지금의 삶이 과연 내가 바라던 삶인지,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바깥에서 찾으려 한다. 조언을 구하고 즉각적인 해법을 모색하며 바쁜 일상에 자신을 몰아넣거나 취미 생활로 기분을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 찾은 해결책이 순간적인 위안과 안정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는 못한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고 싶다면 먼저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철학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깊은 사고를 통해 본질을 탐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기르기에 철학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다.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평생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눈 철학자였다. 그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 내면을 깊이 파고들었다. 철저한 사유와 글쓰기를 통해 철학을 정립했으며 그 과정은 끊임없는 질문과 회의 속에서 이뤄졌다. 특히 그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탐구하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사고의 한계를 인식하는 과정이 철학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논고에서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고 봤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사고할 수도 없기에 사유의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기 철학에서 자신의 사상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정하며 철학적 탐구에서 새로운 입장을 제시했다. 언어가 단순한 논리적 구조가 아니며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세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깨달음이었다. 이는 그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사고를 확장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다. 그에게 철학은 삶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고를 정리하는 활동이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해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답은 자신의 사고와 경험을 깊이 들여다볼 때 발견된다. 1931년 11월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상상 속의 타인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라. 즉 나를 쳐다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 지금 너는 타인을 의식하고 있다. 이 얼마나 비열한 일인가. 자신의 시선을 피해 타인의 반응에 기대려는 유혹은 얼마나 강한가. 비트겐슈타인의 일기는 자신과의 대화가 철학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깨달음을 담고 있다.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자기 내면에 집중할 때 사고가 명료해지고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자기 대화와 그 의미. 그는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범위가 곧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언어는 소통의 도구를 넘어 자기 자신과 나누는 내면의 대화도 포함한다. 그는 자신과의 대화가 곧 자신의 세계를 구성한다고 봤다. 그가 1931년 11월 남긴 일기에서도 이런 태도가 잘 드러난다. 자신에게 집중하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강조했다. 어떤 변화도 자기 성찰이 없으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다. 그는 철학이 고정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토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자기 대화는 사고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글을 썼고 이를 통해 내면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1930년 10월 8일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저 나 자신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다. 이제야 비로소 철저히 혼자가 됐다고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나 자신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비트겐슈타인에게 글쓰기는 자신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도구였다. 그는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았다. 오로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글을 썼다. 이를 통해 감정과 사유의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고 내면의 혼란을 다듬을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철학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철학이었다. 그는 불안과 고독을 외면하지 않고 철저한 성찰과 기록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주했다.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의 사고는 더욱 명료해졌다. 자신과의 대화는 거울을 통해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과정과 닮았다. 거울 없이 자신을 본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뿐이다. 그러나 거울을 마주하면 예상과 다른 모습이 드러나 당황하기도 하고 때론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내가 이 정도로 분노하고 있었나? 생각보다 내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네. 혼잣말도 다르지 않다. 말로 표현해 보기 전에는 몰랐던 감정과 생각들은 나에게 내뱉는 한마디에서 의외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자신과의 대화는 자기 성찰의 깊이를 더한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왜 특정 상황에서 과민 반응을 하는지 깨닫는다. 그러다 보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도달할 수 있다.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대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자신과의 대화에서 얻은 통찰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면 타인과 관계 맺는 태도도 바뀌기 때문이다.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무감각하게 대응하기 쉽다. 하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자신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을 때 삶은 더 선명해진다.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다. 그래서 깊은 질문이 필요하다. 깊은 질문이 깊은 답을 만들기 때문이다. 때로는 불안과 혼란이 밀려오고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와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점점 더 명확한 방향을 발견하게 된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나 자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누구의 목소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와 대화한 것은 언제였는가? 누구도 나 대신 생각할 수 없다. 내 머리에 씌울 모자는 오직 나만이 쓸 수 있듯 내 생각 또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반복한다. 아침 식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일부터 인생을 뒤흔드는 중대한 결정까지 선택의 순간은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렇게 마흔에 이르면 선택의 무게가 달라진다. 하루하루의 결정이 가족과 일터, 그리고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정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곤 한다.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면 마음이 편하고 실패했을 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도 내 감정과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듯 내 생각 또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자기 사유는 본질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다. 자신에게 평생 질문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평생 자신의 방식으로 사유하며 전통 철학이나 타인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사고의 본질을 탐구했다. 그는 철학이 기존 개념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말한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사고할 수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사고의 모호함에 안주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사유였다. 그는 사고를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기존의 틀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확실성에 대하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무언가를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더 깊이 탐구하려는 노력은 멈추고 만다. 비트겐슈타인은 확신이 사고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장애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문제를 이해했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경향이 생긴다. 나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서로의 말과 생각이 깊은 곳까지 이르지 못한다. 양쪽 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확신하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고는 성장을 멈춘다.
그는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철학적 탐구를 가로막는다고 봤다. 이런 태도는 그의 사유 여정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특정 사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했다.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것도 좋지 않다고 여겼다. 그는 문화와 가치에서 이렇게 충고한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인사해야 한다. 서두르지 마세요. 생각이든 판단이든 서두르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다. 성급한 결론은 사고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 비트겐슈타인의 충고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깊이 사고하는 습관은 삶을 더욱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사고가 부족한 시대. 깊이 사유하는 4가지 방법. 오늘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한다. 인터넷과 SNS는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검색어를 입력하기만 해도 방대한 자료가 쏟아진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관심사를 분석해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추천한다. 우리는 손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유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정보는 사고의 틀을 제한한다. 알고리즘이 선별한 익숙한 정보에만 파묻히면 새로운 시각을 기를 기회를 잃어버리기 쉽다. 대부분 현대인은 편향된 정보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점점 더 한정된 사고방식에 갇혀간다. 더욱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깊이 생각할 여유조차 사라져 버렸다. 사고를 생략해도 될 만큼 편리한 환경이 오히려 자기 사유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편향된 정보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점점 스스로 사고하기보다 남들이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진다. 사고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수동적 사유를 경계했다. 겉핥기식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사유에 도달하려면 끊임없는 질문과 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 첫째, 타인의 생각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말자. 마흔이 되면 선택의 무게가 커진다. 자녀 교육, 재무 설계, 커리어 전환 등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조언을 구하고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기 쉽다. 하지만 조언은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결정과 책임은 오롯이 내 몫이다. 왜 그렇게 말할까? 그 말은 나의 상황에도 맞을까? 다른 시각은 없을까? 라는 질문을 내게 던지자. 생각 없이 받아들인 타인의 말은 결국 나의 삶을 흐리게 만든다. 둘째, 자기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명확성이 곧 사고의 명확성이라고 봤다. 모호한 언어는 오해를 낳고 결국 스스로를 혼란에 빠뜨린다. 감정이나 직감이 아닌 근거 있는 언어로 말해보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 스스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서두르지 말자. 마흔의 삶은 빠르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일수록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충분한 사유 없이 내린 판단은 쉽게 흔들린다. 서두르지 마세요 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은 마흔에게 정말 알맞은 충고다. 넷째, 익숙한 틀을 의심하자.
지금까지의 방식이 늘 옳은 건 아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 대신 지금 이게 나에게 맞는가를 물어야 한다. 나만의 기준과 관점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 사유의 시작이다. 누구도 나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다. 사고를 타인에게 의존하면 삶의 주도권 또한 잃게 된다. 어떤 정보에 노출되고 어떤 의견을 수용할지는 결국 자신의 사고방식에 달려 있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남이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오늘의 사고방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래야 외부의 정보와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자기 사유를 단련하는 것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타인은 나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내 삶의 방향키는 내 생각으로 붙들어야 한다. 스스로 사고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은 당신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했는가? 진짜 혁명가는 나를 바꾸는 사람이다. 너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꾼다. 더 나은 환경, 더 공정한 사회, 더 올바른 인간관계를 원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대부분 바깥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내면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불만과 기대는 많지만 정작 스스로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는 돌아보지 않는다. 불완전한 자신을 뒤로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은 기초가 흔들리는 건물 위에 불완전한 구조물을 새롭게 짓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익숙한 패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기존의 사고방식과 현실에 머문다. 새로운 시도보다 익숙한 것을 유지하는 편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과정이다.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의심하고 낡은 습관을 버리며 더욱 명확한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한다. 변화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가 먼저 바뀔 때 비로소 더 나은 삶이 시작된다. 변화는 자신을 단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비트겐슈타인은 변화와 개선을 위해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단순한 사유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으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재산을 형제와 지인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나눠줬다. 그에게 남은 건 단출한 방 한 칸과 몇 점의 가구뿐이었다. 그는 재산을 포기한 이유를 조카인 존 스톤버러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무거운 배낭은 내려놓고 출발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재산은 정신적 성장과 철학적 탐구를 방해하는 무게였다. 그는 물질적 풍요가 인간을 안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나태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삶을 깊이 성찰하고 철학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철학적 여정을 위해 재산을 내려놨다. 이는 단순한 금욕이 아니었다. 자신을 혁신하기 위한 실천이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도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 과거의 후회, 실패의 상처, 타인의 기대, 필요 이상의 소유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지만 자기 혁신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 그는 말했다. 너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에게 변화는 외부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작업이었다. 이때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논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철학을 직접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자신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실천적 과정이어야 한다고 믿은 것이다. 그는 삶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계속해서 시험하며 이를 머릿속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타인의 작은 실수는 확대해서 보며 크게 여기지 마라. 반대로 자기 잘못은 축소해서 보며 사소한 것이라 넘기지 마라. 우리는 흔히 타인의 실수는 크게 보고 자신의 실수는 작게 보려 한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혁신의 핵심이 자신의 결점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코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삶에서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그는 교사로 일할 때 학생들을 체벌했던 일을 후회했다. 이후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어두지 않았다. 진정한 변화는 과거를 반성하는 것을 넘어 그 반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정한 혁명가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혁명한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부수고 더 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자신의 단점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세상을 바꾸는 혁명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로서 명성을 쌓은 후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점검했다. 자기 혁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영광에 취해 자만하는 것은 마치 눈 덮인 산을 오르다 방심하는 것과 같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끝없는 추락을 맞이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논고를 통해 철학적 체계를 구축하며 명성을 얻었지만 자신의 사유가 완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철학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깊이 자각했다. 더 근본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다. 그것이 계기가 돼 철학적 탐구가 태어났다.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다시 나태해진다.
자기 혁신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변화는 지속적인 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꿈꾼다. 하지만 변화는 막연한 미래에 있지 않다. 변화는 먼 훗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제와 다른 깊이로 사유하라. 익숙한 사고방식을 의심하라.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점검하라. 사소한 틈이라도 발견한다면 외면하지 말고 그곳을 파고들어 철저히 탐구하라. 변화는 나 자신을 혁신하는 과정이며 더 나은 삶을 향한 첫걸음이다. 당신은 삶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 주시오. 삶의 끝에 다다르는 순간, 과연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후회 없이 살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르게 살 텐데 라고 아쉬워할까? 모두가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일상의 흐름에 휩쓸려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해야 할 일에 떠밀려 보내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틈조차 없이 시간은 흘러간다. 그리고 삶이 끝을 향해 갈 때야 비로소 묻는다. 나는 정말로 나다운 삶을 살았는가?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 주시오 라는 말을 남겼다. 그에게 멋진 삶이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에 따라 살아간 삶을 의미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마지막 순간의 한마디가 결정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삶의 의미는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태도에 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따라간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업, 타인의 인정, 사회적 성공까지. 그러나 이런 길이 과연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어떻게 가져다 줄지는 의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봤다. 그는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철학을 탐구하는 길을 택했다. 외롭고 고된 길이었지만 그는 한순간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인간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인간의 삶은 따뜻한 안식처에 머물며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일어서야 하며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였다. 그는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살았다. 사람들은 종종 삶의 의미를 무엇을 이뤘는가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의미를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서 찾았다. 그는 대학을 떠나고
전쟁터에 자원하고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철저하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갔다. 그의 삶이 위대한 것은 철학자로서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을 끝까지 살아냈기 때문이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곧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실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 삶의 의미가 존재함을 보는 것이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무엇을 이루어졌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는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좀 더 나답게 살 걸.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 걸.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행동해야 했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미루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빼앗긴다.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나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철학자였다. 그는 러셀, 케인스, 무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남겼다. 내가 더 깊이 사고할 수 있기를, 세상의 이치가 마침내 나에게 분명해지기를,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연장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기를 신에게 기원합니다. 그는 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물의 본질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시간 연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떤 깨달음 속에서 사는가였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이 내 삶의 끝이라면 삶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끝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마지막 순간을 덤덤히 받아들였다. 만약 지금이 내 삶의 끝이라면 나는 스스로를 온전히 지키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비트겐슈타인은 마지막까지 철학자로서, 사유하는 인간으로서 살았다. 그에게 삶이란 끊임없는 탐구와 자아를 지켜내는 과정이었다.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그는 말했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시오. 40이 된 우리는 어느새 인생의 중턱에 서 있다. 절반 가까이 걸어온 길 위에서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얼마나 나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이 내 것임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의 목적은 이뤄진 것이다. 40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질문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